자, 이제 42번째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42번째죠? 그렇죠? 42번째. 300 이제 98쪽 끝장내기 132. 잠깐만요. 카메라 위치 좀 잠깐 조정하고요. 네. 끝장내기 132, 398쪽 이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직접 손실보상 여기부터 들어갈게요. 제가 맨날 왜 딴소리 안 하고 강의를 맨날 그냥 시작하냐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제가 어떤 환경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앞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냥 뭐 농담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익숙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하지? 그냥 TV 스크린 앞에 하나 놓고 그냥 막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하다 보면 가끔 무슨 생각도 드냐면 강의를 한 30분쯤 했을 때 막 막연한 불안감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거 혹시 촬영 안 된 건 아닐까 하면 그럼 만약에 30분 동안 했는데 촬영이 안 된 거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이상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되게 겪어보지 않은 환경이 그래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농담도 하기 어렵고 막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농담을 해도 예를 들어서 농담을 해도 직접 눈을 보고 말할 때는 이 사람의 뭐 반응이나 상대방의 반응이나 표정 이런 걸 봐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예,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하다가 아 이게 안 웃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웃긴 건지 안 웃긴 건지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판단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예, 딴 얘기 안 하고 강의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맨날 강의를 시작할 때 아무런 잡설이 없이 그냥 곧바로 강의를 시작한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이 실강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10분 정도 딴소리 하다가 강의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강의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최대한 잡설을 안 하게 되는데, 근데 아무튼 예, 그런 거 양해를 해주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줄개념 정리 1번 여기서 보시면 자 어디냐 398쪽 끝장내기 132, 그 다음에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요. 아 맞다, 잠깐만요. 타이머 좀 맞춰볼게요. 타이머 안 맞추고도 할 뻔했네 또. 자 보시면 자, 직접 손실보상이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끝장내기 제목을 보면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죠. 이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교과서 목차가 전개가 되는데, 원래는 기본서는 그렇게 목차를 전개하고 있었는데, 그냥 싹 빼버리고, 제가 그냥 딱 이렇게 끝장내기 세 개로 딱 묶었어요. 자, 보시면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간접 손실보상, 그 다음 생활보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검토가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401쪽 가서 보시면은 간접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405쪽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생활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순서대로 하나씩 직접 손실보상부터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뭐 순서는 생활보상부터 다뤄도 상관없는데 뭐 이렇게 보통 전통적으로 요 앞에서부터 직접 손실보상부터 다루니까 저도 똑같이 이렇게 해볼게요. 자 보시면 직접 손실보상이 뭐냐?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지 내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말한다.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제 보상을 직접 손실보상이라고 하죠. 문장 자체가 이상하다는 걸 말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직접 손실 보상이란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지 내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말하는 거죠. 오, 그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지우셔야 되겠다. 직접 손실이란 요걸 이렇게 빼버리면 직접 손실이란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지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간접 손실도 이렇게 지우시면 간접 손실이란 공익사업의 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지울까요? 네, 죄송해요. 이런 것들이 안 보이다가 강의할 때 꼭 보여요. 이게 되게 첫 글자인데 안 보이다가 이제 보이는 거죠. 자, 이런 거 다 교정해가지고 정식 출간할게요. 자, 아무튼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 아무튼 자, 직접 손실이라는 것은 사업 시행지 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하고 간접 손실이라는 건 사업 시행지 밖에서 발생한 손실을 말하죠. 이게 꼭 구분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그 교과서의 체계적 균형상 이게 적절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 건데 자 보시면 토지보상법은 직접 손실보상과 관련해가지고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 토지 사용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건축물의 이전비나 아니면 건축물 비용 자체에 대한 그 수용 보상이 있고 농작물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토지에 속한 흙돌, 물의 자갈에 대한 보상, 분묘 이장 비용에 대한 보상, 그 다음에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그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관한 보상, 영업 손실에 대한 보상,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임금 손실에 대한 보상 이렇게 있고요. 간접 손실 보상을 보시면 이제 잔여지에서 발생한 손실이나 공사 비용에 대한 보상이 있고, 그다음 잔여지 사용 곤란에 따른 잔여지를 사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매수 보상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응용 들어가가지고 잔여 건축물에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이런 것들은 흔하게 발생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게 이런 경우 흔하게 발생하냐면 축사 있죠?
축사 아니면은 그 조립식 건물의 경우에는 막 분리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한 동으로 생긴 건물이 있었는데 그중 일부분만 매수를 해감에 따라 남게 되는 그 건물에 대한 건물에 발생한 손실 보상이요. 왜냐하면 이게 온전한 건물이었다가 허물어 버리면 건물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떨어지는 부분만큼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수용 토지나 잔여지가 아닌, 그러니까 수용 토지도 아니고 잔여지도 아닌 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직접 손실 보상으로 다루겠지만 다룰 것이고, 잔여지에 대해서는 간접 손실 보상으로 다룰 텐데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나머지 땅에서 발생한 공사비에 대한 보상도 규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한 보상, 요거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보상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공장 부지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 더 이상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에 대한 이주대책 얘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기본 강의 때는 잘 안 했던 얘기죠. 생활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 생활보상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넓은 의미의 이주대책과 생활대책 혹은 생계대책으로 갈려요.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어떻게 갈리는 거냐면, 넓은 의미의 이주대책은 어떤 땅이 있었는데 거기가 수용이 됐대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동네를 이루어가지고 막 갑돌이 갑순이 막 이렇게 이웃 마을을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을이 상실되게 되어버린 경우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을이 예를 들어 산동네였다고 해봐요. 그럼 땅값만 보상해주면, 더 이상 땅값만 보상해주면 그 땅값을 가지고 어디 동네를 가서 이 사람들이랑 다시 같이 동네를 이루어 살 수 있게 되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 수 있게 해주는 걸 허락하는 거를 넓은 의미 이주대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대책, 생계대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생활대책 또는 생계대책이라는 것인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 그 예를 들어 제가 농사를 짓고 살았어요. 어떤 산촌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이제 뭐 댐이 건설될 거라고 스물될 마을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사를 가래요. 그러면 농지를 또 줘야 제가 직업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소득을 계속 유진시켜 주는 거, 그런 대책을 갖다 생계대책 혹은 생활대책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정신적 손해에 대한 보상 얘기도 단타형으로 가끔 나오는데, 위자료 청구에 대한 보상은 규정이 없죠. 무슨 얘기냐면, 자,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는 것은 원래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상 청구 잖아요.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규정이 없어요. 네, 그것도 토지보상법에 규정이 없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단타형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루어진 그 체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됐고, 그 다음에 넘기면, 자, 관련 조문 정리 399쪽에 이렇게 있는데 72, 75, 77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관련된 내용 나올 때 다뤄볼게요. 혼자 공부하실 때는 눈으로 꼼꼼하게 한 번씩 보세요. 이런 조문이 있다는 거. 왜냐면 이런 조문에 대해서 내용을 그냥 복붙해가지고 물어보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실 때 눈으로 꼼꼼하게 보시고, 저는 이제 관련 내용 나올 때 얘네들 하나씩 검토해 볼게요. 자, 관련 지문 정리 보시면 이제 399쪽 2번이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수용을 한 재산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바로 출제가 되죠. 근데 기출 표시 없는데요. 요거는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재산상 손실이 아니니까 손실보상의 대상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손실보상의 대상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어도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인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명문 규정도 없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단타형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5번 보세요. 자,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영업상의 손실 지금 399쪽 관련 지문 정리 5번이에요. 그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77조 보시면 위에 올라가셔서 관련 조문 정리 77조 1항에 보시면, 자, 여기 말이 좀 빠르죠? 좀 천천히 할게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과 이익과 시설의 이전 비용 등을 고려해서 보상해줘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보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만 두세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보상해야 되는데, 그 산정 기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하고 있고, 암튼 그 토지보상법이라는 법률은 77조 1항에서 이 경우에도 그 영업손실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자, 다시 가셔서 5번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영업상의 손실이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나 건물 등을 이용하여서 영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 치킨집 이런 걸 하다가 그 토지 건물 등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받게 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직접적인 손실을 말하는 것이어서, 위 규정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하여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 규정이 될 수가 없어 이러한 손실은 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두 번이 출제가 됐고,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더 심플하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더 좋은 지문이에요, 수험적으로는. 그런데 어쨌든 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해설 보시면 온천 테마파크를 이제 속리산 이런 데다가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그 땅 이제 공사를 막 테마파크 예쁘게 만들어서 이제 이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박을 한번 쳐야지라고 하고서 막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땅을 국가에서 와가지고 야 여기 공원이 들어서야겠다. 아까 온천 테마파크랑 좀 다른 거 해볼까? 뭐 여기 뭐 도로가 들어서야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수용해 간 거예요. 그때 땅값 말고 이 사장님이 장차 온천 테마파크를 만들어 가지고 장사가 잘 되었을 때 취득하게 될 그 비용이나 아니면 이 공사를 하느라 들어간 투자한 비용 그것까지도 영업상의 손실이라는 명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업상의 손실이라는 것은 77조에서 영업상 손실도 보상해주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영업상의 손실이라는 것은 하다가 수용돼 갖고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거나 제한받게 됐을 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77조 1항에 근거해 가지고는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 투자한 비용을 아예 보상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77조 1항에 근거해서는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그래서 이렇게 영업상 손실의 경우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것이죠. 선생님 그러면 여기 투자한 비용이나 기대되는 이익은 어떻게 손실보상 받아야 돼요? 첫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그 수험생으로서는 그런 거 생각하시기 시작하면 안 돼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 지문 자체에 하나하나를 함몰 되셔가지고 이 지문을 내가 단타형으로 O인지 X인지 찍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만 생각하세요. 다루고 있는 컨텐츠의 내용이 낯설고 생소하고 복잡하고 분량이 방대할수록 여러분들은 딱 심플하게 이 지문 O인지 X인지 왜 O인지 X인지 그것만 판단할 수 있는가 그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대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이 없는데 투자한 비용이 뭐겠어요? 투자한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거든요. 투자한 비용은 뭐겠어요 이거? 건물 예를 들어 온천 테마파크를 짓고 있으면 거기에 건물이 이미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겠죠. 그럼 그 비용은 직접 손실 보상 중에서 그 수용 재결로 인한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수용 재결로 인한 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또 8번 질문 볼게요. 자, 8번 질문 이거는 그 제가 아까가 아니라 지난 시간에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건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재산권의 객체가 될 때에는 소유권의 객체가 될 때에는 그것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사고 팔고 되니까 마찬가지로 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하던 영업에 대한 얘기인데 보세요. 체육시설은 몰라도 되고 영업주체가 몰라도 되고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해 변경됐으나 몰라도 되고 아무튼 신고 안 하고 영업을 하던 중에 어떤 영업이 체육시설이 뭐 골프장, 당구장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거에 대해서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된 경우 그 예를 들어 골프장이 있었는데 골프장 부지가 수용이 됐나 봐요. 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무슨 말인가 보시면 자 여기에 보면 되게 복잡하게 얘기되어 있는데 자 대법원은 여기만 보시면 돼요. 대법원은 이것은 보상에 대해서는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여기 보시면 돼요. 아직 영업주체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만으로는 야 그거는 여전히 경제적 가치가 있긴 해 라고 해가지고 그 경우도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앞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 여기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것 관련 대법원이 판결을 한 것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수험적으로 그냥 여기만 봐도 상관이 없죠. 다시 그리고 안 봐도 이거 아예 그냥 통째로 날리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수험생이면 이렇게 기억해요. 아 그냥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도 그것이 수용됐을 때 보상해줘야 된다고 한 것처럼 신고 안 했다. 그 정도는 뭐 그냥 그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는 장사가 막 성매매라든가 그렇게 진짜 이상한 게 아닌 한 그냥 지금 문제가 된 건 뭐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된 건 그냥 그 영업 자체에는 원래 문제가 없는데 신고를 단순히 빠뜨렸을 뿐이죠. 그러니까 별로 문제가 없고 어차피 신고하면 다시 할 수 있는 장사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고 그래서 그것도 보상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넘기는 게 아니라 400쪽에 13번 좀 볼게요. 되게 어려운 얘기 할게요. 다시 13번에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얘가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거든요. 다시 13번에 되게 어려운 판례가 하나 있는데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얘는 조금 어려워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되게 디테일한 얘기를 하려나 보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사업시행자가 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작물에 관하여 그 지작물이 뭔지 말씀드렸죠. 여기서 동어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공사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물건 예를 들어서 공설운동장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땅에 연못이 있었다. 그럼 연못 다 지작물이에요. 아니면 나무가 있었다. 지작물이에요. 건물이 있었다. 지작물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려는 사업은 뭐니까 공설운동장이니까 평평하게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75조 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을 보상한 경우 자, 뭔 소리냐? 이걸 이해하려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75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토지보상법 75조에 보면
건축물이나 인목이 뭘까요? 나무인데 뽑혀 있는 나무 말고 심겨져 있는 나무요? 아니면 그러면 공작물, 뭐 타워 크레인, 도로 막 이런 걸 얘기하겠죠? 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이것은 그냥 예시로 생각한 거예요. 예시로 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시가 된 게 아니라 일반화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건축물이나 인목, 공작물 이런 게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잖아요.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비용을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떠한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지금 공사를 하려는 제가 뭐 예를 들어 제가 공설운동장을 만들려고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죄송해요. 공설운동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공설운동장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 같은 것은 필요하지가 않죠. 이건 지정물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러면 그때 그 건축물도 이 땅을 수용해 가면 못 쓰게 되는데 그 비용 어떻게 보상해야 되냐가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을 해라. 그걸 이제 이전비라고 부르고 이전비로 보상해라.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인목의 경우 나무를 뽑아서 다시 심으면 되죠. 그다음 공작물 타워 크레인이 있었다. 그럼 해체해 갖고 다시 옮기면 되죠. 그다음 건축물 잘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건축물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조립식 건물 같은 것은 이렇게 뽑아가지고 심는데 뽑아가지고 이전시킬 수 있거든요. 네, 쓸데없는 얘기 하나만 하자면 그 미국에서는 되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집을 트럭에 싣고 다녀요. 되게 엄청 큰 트럭에다가 싣고 가가지고 이전해가지고 그냥 박아 놓더라고요. 왜냐면 얘네들은 단층 건물 짓고 사니까 땅이 흔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하라고 하냐면 그 이전비로 보상을 해야 되지 어떻게 보상하지 마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짜리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우연히 이 10억짜리 건물이 비싸긴 하지만 뽑아가지고 이전시키는 게 가능하대요. 그러면 그 이전 비용, 예를 들어 이전 비용이 막 3천만 원 들었다. 그럼 그 3천만 원으로 보상하면 충분하지 10억으로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라. 어떤 경우가 이렇게 나오겠어요? 이전이 어려울 때. 그래서 보시면 건축물도 이전하기 어렵거나 뭐 건물이 보통은 제가 방금 예를 들었던 거는 되게 극단적인 경우이고 대부분의 건물은 이전하기 쉽지 않죠.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이전하면 기존의 목적대로 쓸 수가 없게 된다. 그럴 때. 그다음에 건축물 등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물건은 이제 예를 들어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뭐 얼마라고 해볼까요? 뭐 1억밖에 안 하는데 이전비가 1억 5천이 나온대요. 그러면 그냥 물건 가격으로 보상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 조문은 어떤 취지에서 존재하는 규정이냐면 사업 시행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해줄 수 있게 하려는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다음 또 3호에 보시면 사업 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취득하는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멋있게 생긴 나무가 한 그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업 시행자인데 여기다가 공원을 만들려고 해요. 근데 굳이 공원을 만드는데 이 나무가 멋있어가지고 굳이 뽑을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이 나무를 어떻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냥 사버릴 수도 있게 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3호에 보면 취득하는 경우에 밑줄을 그어놨죠. 자, 이유가 있어요. 내려가 볼게요. 다시 400쪽에 가셔서 13번이요.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작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75조 1항 단서 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전이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당의 물건을 취득하는 3호와 달리 별도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한 취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의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무슨 얘기냐면 다시 돌아가 봐요. 자, 75조에 보면은 단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비 말고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라고 되어 있죠. 맞죠? 그런데 1, 2, 3호들 간에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호, 2호에는 이전 비용이 아니라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게 하면서 그때 사업 시행자가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 비용이 아니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조금 의아한 해석이긴 한데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무에 의하여서 보상을 하는데 그래서 물건의 가격 보상했다. 그러면 사업 시행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해. 그런데 1호나 2호에 있어서는 보상을 그 물건의 가격으로 하라고는 했지만 그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까지는 얘기가 없지? 라는 것에 주목을 해가지고 400쪽 다시 가볼게요. 13번이요. 그래서 자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1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했을 때는, 그러니까 물건의 가격에 따라 가격을 보상한 경우 중에서도 1호나 2호의 경우에는 소유권까지 취득하지 못해요. 그냥 물건의 가격을 보상을 해줘야 하긴 하지만, 그런데 자 이때 약간 독특한 법리를 전개하는데 요게 낯설고 독특하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수험생과 아닌 수험생 사이에 점수차가 확 벌어질 거예요. 이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거냐? 소유권 취득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그 예를 들어 나무였나 봐요. 그 이를 벌채할 수 있고, 이때 수목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의 수목 벌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가치 상실을 참고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법률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3호 보시면 수목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보상법 43조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의 지정물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수목의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 75조 1항 있고 1항에 보면 본문과 단서가 있는데, 본문은 이전비를 보상하라고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이전비를 보상할 수 없을 때에는 1호, 2호, 3호로 이렇게 세 가지로 경우를 나눠가지고 단서에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하는 경우들 중에서도 1호나 2호의 경우에는 3호랑 다르게 소유권을 이렇게 취득한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1호랑 2호에 의해서 물건의 가격으로 사업시행자가 보상을 했을 때는 소유권까지 취득은 못한다. 근데 그럼 어떤 법률 관계가 벌어지는 건데, 그때는 다만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그 물건 있지, 그거를 때려 부시거나 훼손해도 그것을 그 지작물의 소유자가 참고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럼 혹시 그 소유자가 그게 싫으면 그럼 지가 그걸 뽑아갖고 갈 수는 있지만, 안 뽑아갔을 때는 사업시행자가 그걸 그냥 다 부시거나 훼손하거나 해도 그걸 그냥 참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의무를 그 지작물의 소유자는 부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목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한테 이제, 자 보세요. 매매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물건을 파는 사람은 그 물건을 장차 이제 물건의 소유권을 장차 취득하게 될 그 매수인한테, 그러니까 사는 사람한테 그거를 옮겨 이전시켜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상식으로 들어두세요. 근데 이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니까 물건의 소유자가, 여기서 지작물의 소유자 중에서도 지작물 중에 수목이 등장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이전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업시행자는 수목의 소유자에게 이전 또는 벌채를 요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소유권을 취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작물의 소유자는 그 사업시행자한테 이걸 옮겨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얘도,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도 수목의 소유자에게 가지고 와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2번 3번 낯설죠? 기억을 해주세요. 해설을 읽어보시면 1호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3호에 의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똑같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을 해주긴 하지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는 아니어서 수목의 소유자는 수목의 이전이나 벌채를 하여 줄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건 아니고, 단지 사업시행자가 직접 벌채하려고 할 때 그 수인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뿐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그 2014년 판례로 이렇게 있었는데, 2018년에 그 아래 바로 보시면 13-1번에 2018년 판례로 또 나왔죠. 똑같은 얘기가. 그래서 읽어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된 지작물에 관한 토지보상법 75조 1항 단서 2호에 따라, 이건 이제 2호였어요. 1호가 아니라 2호 사건이었는데, 이전에 소유된 실제 비용이 미치지 못하는 물건의 가격을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사무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나왔구나.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이 경우, 2호의 경우는 사업시행자는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을 직접 안 가져가면 그 물건을 제거할 권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리가 정리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얘가 원래는 하나도 안 중요한 조문이었는데 2000 몇 년이죠? 2018년인가? 19년인가? 최신 판례가 나왔어요. 이것과 관련된. 보시면 76조 1항인데 광업권 뭐게요? 그 광산 만들어서 채굴할 수 있는 권리죠. 어업권,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아니면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제 하천이나 강이 있을 때 그 물건을 그 하천이나 강에서 물을 땡겨가지고 쓸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거에 대해서도,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도 손실보상해라. 그런데 에 대해서는 투자 비용, 예상 수익, 거래 가격 등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해야 된다. 뭔 소리지? 당연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야 된다. 첫 번째,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얼마를 보상해야 돼? 투자 비용이나 예상 수입 및 거래 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한 가격으로 보상해야 돼 라고 기준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그냥 공자님 말씀 같은 기준을 밖에 제시하고 있지 않죠. 선생님 그럼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냐면 이거에 따라 이제 시행 규칙이 디테일하게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디테일하게. 그래서 뭐 어업권이 잔여 기간이 몇 년이냐 아니면 그 어업권의 면적은 얼마인가 막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가지고 그 하는 식들이 시행 규칙에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공무원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되셨을 경우에는 실무를 하실 때 그 법조문보다 시행 규칙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실제로는. 아무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4-1번 볼게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강의를 한 것인데 하천법 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권 이러한 권리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76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물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보상 대상의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금액 산정의 기준이 규정이 없다면 그때는 우리 대법원은 보상 기준 없으면 어떡하라고 하고 있어요? 관련 법령 유치 적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손실보상액 산정법 기준 유치 적용해가지고 보상해줘라 이렇게 규정이 있고 얘는 최신 판례인데 벌써 2번 나왔죠. 예. 뭐 한탄강에서 하천수 사용 허가를 받아 소수력 발전을 하던 갑주식회사의 손실보상 청구를 인정한 사안이다. 이건 몰라도 되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수력 발전이라는 거 이거 거의 고등학교 때 기술과정 교과서에서 보고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소수력 발전. 수력 발전인데 규모가 되게 작은 걸 말하죠. 예. 무식한데 그거 그렇게까지밖에 몰라요. 저도 문돌이여가지고. 근데 아무튼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걸 써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이게 뭐야 막 이렇게 생각이 드실까봐 예시로 실제 사건 무엇이었는지 보여드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반복하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은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만. 요건 제가 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이것만 딱 보고 이게 뭔 소리인지 어디가 출제 포인트인지 O인지 X인지 딱 판단할 수 있다. 그럼 딱 요것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책이 분량은 많아 보여도 요것만 모으면 분량은 실제로 제가 볼 때 한 400쪽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장내기 133 간접손실보상 들어가 볼게요.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주요 개념 정리. 토지보상법상 간접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 여기 좀 어려운 얘기가 나와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 곧바로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행정처는 수용 재결이 없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 3번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과연 성립 요건이 이 경우에 충족된 것인가가 문제가 된대요. 무슨 말이냐면 간접손실보상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이러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냐면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일의 예시에는 뭐 토지의 가격이 감소한 경우에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대요.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직접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보통 언제 이루어지는 손실보상에 대한 얘기냐면 내가 땅이 있고 내가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와가지고 야 이거 땅 팔아라 했는데 싫어 했더니만 얘가 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랑 짝짝꿍이 돼가지고 수용재결 내려가지고 내가 강제로 땅을 뺏김에 따라 그 땅값을 보상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이 보통 직접 손실 보상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잔여지 수용 청구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자 제가 땅을 이렇게 이만큼 갖고 있었는데 국가에서 와가지고 이만큼만 뺏어갔어요. 뺏어갔더니만 강제로 뺏긴 것도 억울한데 지금 이 땅이 내 땅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 땅의 가치가 갑자기 이만큼을 뺏겨버리니까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발생하게 된 손실에 대해서는 이 수용 재결이 이 땅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 때문에 땅값이 내려간 건 아니고 그 수용 재결의 반사적 효과로 인해 떨어진 거잖아요. 그 땅 가격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냥 법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격이 감소한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그 얘기예요. 행정처의 수용 재결 등 처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없이도 곧바로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그것 관련된 분쟁은 과연 지금 이 사안이 성립 요건이 충족된 상황인지 여부에 대해서 발생해요. 분쟁이.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법조문에 땅이 이만큼 있었는데 이만큼을 국가가 수용 재결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가 땅 가격이 너무 크게 감소한 거예요. 근데 법조문에 예를 들어서 지가가 크게 하락한 때에는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크게 하락하면 그냥 저는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을 갖는 거죠. 그러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크게 하락 이게 평가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 주인인 저는 야 이 경우는
예를 들어 땅 가격이 100만 원에서 80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평당 100만 원에서 80만 원 떨어졌다. 그러면 저는요. 야, 이건 크게 하락한 거야. 이렇게 주장할 테고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이건 무슨 크게 하락이냐? 약간 감소지. 이렇게 해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쟁이 벌어지고 이럴 때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판단을 받아야겠죠. 근데 자, 이때 대법원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봐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잖아요. 이때 분쟁이 벌어지면 곧바로 법원으로 오지 말고 다시요. 이렇게 분쟁이 벌어지면 곧바로 법원으로 오지 말고 먼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가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봐라. 선생님 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원래 이의 신청이라는 거 어디 하는 거예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다퉈본 다음 거기서도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그때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의 형식으로 들어와라. 요렇게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어요. 요렇게. 그리고 이걸 갖다가 되게 어려운 전문 용어로 이를 재결 전치주의라고 불러요. 재결 전치주의 무슨 말이냐면 그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뭐라고 이렇게 재결로서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재결이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이라는 소송의 앞에 놓여야 한다 해서 재결 전치주의라고 불러요. 그걸 요구하는 원칙. 그 다음에 요 괄호 부분은 설명해 볼까요? 자, 그냥 들어만 두세요. 앞에서 배웠는데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며칠 내에 들어가야 돼요? 며칠 내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수용 제기를 쓴 날로부터 90일, 그 다음에 이의 제기를 쓴 날로부터 60일이죠. 맞죠? 그러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자체가 뭐를 전제로 하고 있냐면 토지수용위원회 가가지고 한번 싸워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컨셉이라고요. 맞죠? 그런데 자, 요런 소송일 경우에는 지금 뭐 수용재결 이런 게 없었던 상황이어가지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뭔가 법적인 판단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법조문 자체가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의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한번 뭔가 수용재결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 가서 뭔가 법적인 판단을 한번 받아보았음을 전제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법원은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그거를 핑계 삼아가지고 먼저 토지수용위원회 한번 갔다가 와라 라고 하고 있고 토지수용위원회 갔다 온 다음에는 네가 받고 싶은 법적인 판단은 다 돈 문제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성을 쌓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대요. 요게 실무의 운용 태도예요. 요게 너무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최대한 인과관계로서 이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다 필요 없고 이 경우에 바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 들어갔다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 들어올 수 있는데 행정소송 들어올 때 싸워야 되는 그 행정소송의 유형은 뭐냐면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다. 그게 결론이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거 허용하지 않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뜬금없는 사업시행자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은 당사소송 일종이죠. 당사소송 일종이니까 제기를 혹시 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권리 의무의 상대방인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하죠. 왜냐면 보상금을 누가 지급하는 거니까 사업시행자가 지급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쟁은 처분이 개입돼 발생한 법률 관계에 대한 분쟁이 아니니까 항고소송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기억해 주세요. 얘가 아무것도 아닌데 딱 한 번 정리해두면 당연한 건데 요거를 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문들이 계속 암기하게 될 거예요. 요거 딱 기억해 주세요. 되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대법원은 이 똑같은 법리를 직접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이제 부수적 손실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의 구비로 곧바로 발생하는 여기 조금 오타가 있어요. 여기 이게 뭐가 오타가 있냐면 죄송해요. 또 오타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여기 지운 거예요. 곧바로랑 여기요. 이 부분 직접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부수적 손실, 예를 들어 농업손실, 휴업손실, 폐업손실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의 구비로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하고 있는데 이때에도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동일한 법리 적용하고 있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제 먼저 이의신청 들어갔다가 왜냐하면 농업손실, 휴업손실, 폐업손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재결을 행정심판이 아니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한 번도 거쳐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친 다음에 들어오고 소송 들어올 때 그 소송의 종류는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다. 그리고 보상금 증감 청구소송이기 때문에 피고 적격은 사업시행자가 갖는다. 이렇게 같은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 됐죠? 5번은 그냥 보세요. 됐고. 그 다음에 자 402쪽 가시면 관련 조문 정리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일정한 요건의 구비로 그냥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밑줄을 같이 그어볼까요? 다음과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여기 밑줄 보시고 그 다음에 70
73조 보시면 1항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는 때, 그 다음 공사가 필요한 때, 여기 그때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또 밑에도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74조 가시면 74조에 보시면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75조에 2 보시면 그 다음에 손실이 있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9조 1항 보시면 공사가 필요할 때 맞죠? 그 다음에 뭐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하면 곧바로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본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거 평가적 문제죠. 그러니까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나는 이 경우에 해당해 이렇게 얘기할 테고, 사업시행자,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사업시행자는 아니야 뭔 소리야 이렇게 반항을 하겠죠. 그러니까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거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곧바로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해 들어올 수는 없고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냐면, 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가 예를 들어 토지 소유자 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 상황이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직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판단 받아본 적 없지. 그럼 거기 가서 한번 판단 받아봐. 그래서 거기서 내려주는 재결도 마음에 안 들면 그때 법원으로 와. 법원으로 올 때 돈 문제잖아. 그러니까 왜 돈 문제가 되냐면 이미 직접 손실보상에 대해서 돈을 받았는데 돈 추가로 이 부분도 더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잖아. 보상금 증감과 관련된 거잖아. 그러니까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제기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관련 질문 정리 1번 볼게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이렇게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뭐냐면 간접 손실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법조문이 몇 개 있는데 그 법조문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는 것도 출제의 포인트여서 그래요. 자, 보시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한 뭉탱이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써, 취득되거나 사용된다는 것은 이제 공용 수용이 있거나 공용 사용이 있거나, 그죠? 공용 사용이 뭐죠? 강제로 사용하는 거. 그것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손실이 있을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다시 읽으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통로, 도랑, 또랑, 담장 등의 신소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죠. 이렇게 법조문이 있고 이 자체가 중요해갖고 복붙해가지고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조문까지가 출제가 유력하고, 이 조문이 근데 나온 김에 이 뒷부분도 같이 원래 있는 거 설명을 해볼게요. 다만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럴 때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야 그냥 내가 사갈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대요. 기억해 주세요. 이 해설 부분은 이따가 설명할게요. 이 해설 부분은. 자,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또 이런 규정도 있는, 이런 판례도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이 73조의 손실보상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잔여지 현실적으로 이용 상황 변경 또는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 하락 등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손실이 토지가 공익사업에 취득됨으로, 그것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면 이런 얘기인데, 됨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에 인하여 그런 경우 이런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가 아니라면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당연한 판례가 있어요. 해설 그냥 혼자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74조의 손실보상 청구권이에요. 다시 얘는요 73조의 손실보상 청구권이고 얘는 74조의 손실보상 청구권이에요. 얘도 잔여지와 관련된 거고 얘도 잔여지와 관련된 건데, 어떠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인정되고 있는 손실보상 청구권의 내용이 달라요. 자 2번 볼게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한 뭉탱이의 토지가 일부가 협의에 의해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자 잔여지를 종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번 지문하고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일부가 수용되거나 사용돼가지고 잔여지 가격이 떨어졌대요. 아니면 잔여지에 공사가 필요할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사 비용을 보상해라. 손실이나, 그러니까 깎인 가격이나 공사 비용을 보상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잔여지를, 그러니까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일부를 강제로 뺏겼대요.
그때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쓸 수가 없다. 뭐 예를 들어 주차장이었는데 원래 주차장이었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수용해 간 거예요. 그럼 막 저는 이제 초승달 모양으로 남아 있죠. 주차장 쓸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해당 토지 소유자는 이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한테 야 이거 사가 요구할 수 있고 사업 인정이 있기 이전에는 사업 시행자한테 이거 사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사업 인정이 있고 난 다음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야 이거 그냥 수용해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대요. 수용해달라고 요구한다는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수용 재개를 내려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먼저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한테 이거 사가 이렇게 요구하거나 아니면 이거를 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는 사업 인정 이후일 때란 요건 추가적으로 갖췄을 때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에게 야 이거 수용 재개를 내려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때 그 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된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다음에까지 이것을 사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공사가 끝나기 전에 이 땅까지 추가로 사가라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땅을 강제로 수용한 상황인데 공사가 끝나기 전에 땅을 사가라고 했으면 이제 공사 중에 플랜을 바꿔가지고 그래 땅이 추가로 생겼네 이 땅은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다른 이런 용도로 쓰자 이렇게 플랜을 짤 수 있을 텐데 공사가 다 끝나가지고 원자력 발전소 다 지어졌는데 땅만 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땅 사가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그 사업 시행자에게 너무 가혹해요. 왜냐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땅을 그냥 가져가라 그냥 사가라 돈을 그냥 달라 이걸 요구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는 제한이 있다.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잔여지 매수 청구권 혹은 수용 청구권은 73조 손실보상 청구권하고는 전혀 다른 권리예요. 별개의 권리. 상황이 달라요.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1번 지문에서 이 부분은 이따가 한다고 했었죠. 자, 이 2번 지문에 보면은 현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할 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 토지 소유자가 땅 주인이 야 이거 사가 요구하거나 아니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 가가지고 야 이거 그냥 수용 재결 내려줘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자 이 아까 73조 1항의 손실보상 청구권 관련해서 부대에서 딸려 있는 이 사업 시행자의 매수 청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땅 주인 말고 사업 시행자가 아야 그냥 그 네 땅 내가 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고 있대요. 그래서 다른 얘기죠. 그래서 지금 73조 1항과 73조 2항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두 개의 권리예요. 기억해 주세요. 왜 그렇게 강조하냐?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최신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동일한 토지 소유자가 속한 일대의 토지 일부가 취득됨으로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한 때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라 하더라도 잔여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자 해설해 보세요.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재 곤란한 경우에는 74조 1항에 의해서 그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잔여지 가격이 감소한 경우 73조 1항에 의해서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양자의 요건 독립적인 것이다. 별개의 요건이다. 그래서 가격이 감소했다면 그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재 곤란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손실보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2-3 볼게요. 잔여지 수용 청구는 당해 공익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되고 이렇게 공사 완료까지 해야 된다고 아까 법조문에 규정이 있었죠.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판례가 하나 있는데 안 하면 잔여지 수용 청구권 소멸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단타형으로 기억해 주세요. 이거를 잔여지 수용 청구권 행사 기간을 제척 기간이라고 본 것이라고 하는데 이 해설 지우실 분은 지우세요. 제척 기간이 뭐였죠? 복습 하나만 하면 그 기간 내에 권리 행사 안 하면 권리가 사라져버리게 만드는 기간이 있었죠. 어디서 배웠죠? 통론에서 소멸시효랑 되게 비슷한 개념으로 제척 기간이라는 것이 있는데 뭐만 기억하라고요? 되게 비슷하고 그냥 뭔가 다른 것이었다. 그런데 암튼 이 개념도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도 기간 끝나면 권리 행사 못하게 하는 기간이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거기까지만 알면 된다. 근데 아무튼 이것도 제척 기간이라고 봐요. 뭐 공사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 그래가지고 잔여지 수용청구권 행사하지 않았다면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다음 또 굳이 설명을 하자면 사업인정의 실효기간 여기 지금 몇 쪽이냐? 403쪽이죠. 사업인정의 실효기간은 이거 뭘까요? 이게 사업인정 고시가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재결 신청 안 하면 사업인정 실효되죠.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1년 이내에 안 하면 뭐 재결 실효된다 이런 건데 몰라도 될 것 같고 이게 제척 기간이라는 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근데 아무튼 행사 안 하면 소멸한다 이렇게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넘기면 6-2번 볼게요. 404쪽에 6-2번이요.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에 대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곧바로 사업 시행자를 상대로 잔여지 가격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아까 전에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권리는, 잔여지 수용 청구권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었어? 74조.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 청구권은 몇 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73조죠. 그리고 양자는 별개의 권리랬죠. 맞죠? 근데 이러한 권리와 관련해서 분쟁 방법과 관련해서 우리 대법원이 재결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했죠. 맞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74조의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재결을 거쳤다 하더라도 73조의 손실보상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재결 안 거쳤냐? 그러면 74조의 손실보상 청구권에 대해서는 곧바로 소송 들어올 수 있을지 몰라. 근데 73조의 손실보상 청구권 관련해서는 아직 재결 안 거쳤잖아. 그러니까 재결 거친 다음 소송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지문이 이 지문이에요. 선생님 근데 여기 소송 얘기 없는데요?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게 소송 들어갈 수 있냐?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어렵죠? 그런데 여기 기본 강의 때도 하던 잔소리를 하나만 더 반복하자면, 그 행정법은 어디서 당락이 좌우된다고요? 첫 번째 어디서 당락이 좌우되냐면 사편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당락이 좌우되고요. 두 번째 여기 손실보상 청구권에 당락이 좌우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제가 볼 때는 이제 2회독 혹은 3회독부터는 어디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4편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편으로 가셔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뭐 그 뭐야 통치행위 막 그 이라크 파병 사건 그런 건 모든 수험생이 다 알아요. 거기서는 점수 차이가 벌어지지 않아요. 어디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냐면 실효성 확보 수단. 여기는 가성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를 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당락이 좌우되고 있고 점수 차가 거기서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요? 지금 여기 손실보상 청구권 파트는 교수님들도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교수님들도 손을 못 대고 있는데 대법원은 최신 판례를 계속 내면서 법리를 독자적으로 계속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요즘에 공무원 시험에서 있어서 출제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출제에 교수님들한테 맡길 때 어렵게 해주세요. 어렵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오 잘됐다. 어제 내가 뭔 소린지 몰라가지고 공부하던 그 주제 급할래 출제해야지 하면서 그냥 복부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험생으로서 당락이 좌우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4편 보고 손실보상 청구권 보고 그 다음에 어디 보셔야 되냐면 절차법이죠. 절차법 3편 보세요. 3편 보고 거기까지 다 보면 그때서 이제 행정소송 보세요. 그때서야 행정소송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손실보상 청구권이고, 그러기다 보니까 4편 그 다음 손실보상 청구권 그 다음에 3편 그 다음 행정소송 그 다음에 남은 게 뭐가 있어요? 뒷부분에서 국가배상 있죠. 국가배상 보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요것만큼은 절대적으로 해주세요. 뭐 4편 보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 청구권 보세요. 네, 그렇게 1편하고 2편은 다 잘해요. 그러니까 1편하고 2편에 너무 진 빼지 마세요. 네, 그렇게 1편하고 2편이 처음 행정법을 여러분들 접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상적이고 기억에 많이 남을 수는 있지만 당락이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하고 어렵고 테크니컬한데 인상도 얼마 안 남은 뒷부분을 좌우되니까 뒷부분을 반드시 보세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넘기면이 아니라 쭉 내려가셔서 404쪽 10번 지문 보시면 수용재개로 대상이 된 토지의 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쟁송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전심 절차로서 이 신청에 대한 재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 보상금액 증액 청구성을 제기할 수 있다. 뭐지? 자, 이게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였는데 아까 재결 전치주의라면서요. 근데 지금 뭐예요? 수용재결의 대상이 된 토지죠. 그러니까 뭔가 토지수용위원회가 뭔가 법적인 판단을 한 상태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결의 대상이 된 토지와 잔여지나 아니면 기타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 아니면 영업상 손실, 농업 손실, 폐업 손실 이런 것과 비교하셔야 돼요. 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한번 갔다가 들어와야 되지만 얘는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네, 여기 써놓은 거죠. 그 다음에 넘기면 405쪽에 12번 지문 볼까요? 얘도 뭐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안 보면 거창해 보이죠? 건물의 일부만 수용돼요. 예를 들어 어떤 이렇게 제가 막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약간 컴퓨터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림 그리면 좋겠는데
어떤 이런 한동의 건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지? 이게 한동의 건물이 있었어요. 한동의 건물이 있었는데 이만큼이 수용된 거예요. 이만큼이. 그럼 요 부분이 이렇게 날라갔죠. 날라갔죠. 그랬을 때 수용되어 잔여 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이 날라갔지만 되게 건물이 흉측해지긴 했지만 잘 여기 콘크리트로 이렇게 공구리 때운다 이렇게 하죠. 공구리 때운다. 공구리 이렇게 치면은 건물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긴 한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수용된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건물 보수 비만을 손실보상의 평가에 충분한 보상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그 잔여 건물 자체 지가락분이 잔여 건물에 대한 보수만으로 보존될 수 없는 경우는 그것까지 보상해야 된다. 뭔 소리냐면, 자, 예를 들어 이 건물이 10억이었다고 해봐요. 10억인데 그 중에 예를 들어 한 40%를 강제로 수용해 갔어요. 수용해 갔어요. 그러면 40% 수용해 갔으면 얘는 이제 60% 남은 거죠. 60% 나오면 얘는 가격이 6억일까요? 아니에요. 건물이 흉측해졌기 때문에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4억 이렇게 뚝 떨어진다고요. 뚝 떨어져요. 그런데 이 건물이 전체가 온전하게 있을 때 40%를 수용해 갈 때 10억짜리 건물의 40%니까 4억을 이미 보상 받아요. 저는 그러면 4억을 보상 받는데 잔여 건물이 보니까 4억이 돼 버렸다고요. 그러면 이 공사가 없었을 때는 전 10억짜리 건물을 들고 있었을 텐데 공사가 있고 난 다음에는 저는 얼마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8억의 재산을 보유하게 되는 거죠. 왜? 이 부분 4억 현금으로 받았고 이게 남았는데 얘는 4억이니까. 그런데 여기를 이제 공구리 치는 비용, 예를 들어 그것이 1억이 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때 공구리 치는 비용 1억하고 요 4억 원어치만 보상해주면 충분한 게 아니라 뭐까지 보상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부만 남게 됨으로써 하락된 부분까지 보상해 주어야 헌법 23조 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보상해줘라. 근데 정당한 보상이 뭐죠? 완전 보상. 완전 보상이 뭐죠? 그 사업이 없었을 때 누리고 있었던 온전한 경제적 가치, 그걸 다 보상해준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읽어보면 수용 이전의 건물 전체의 가치가 수용된 건물 부분에 대한 보상액, 이거 여기서는 이 전체는 10억이었고 얘 수용된 건물 부분에 대한 보상액 4억이었죠. 보수 후 잔여 건물 부분의 가치 4억이다. 이거보다 큰 상황에 대한 판례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가액까지 깎인 부분까지, 그래서 나머지 1억까지 다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1억이 아니라 2억까지 보상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 최신 판례인데 강의를 할까 했는데 이거 해설 잘 써놨죠. 그래서 해설 그냥 혼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신 판례인데 제가 볼 때는 출제 유력하긴 해요. 어려운 출제는 아니고 혼자 보시게 되니까. 그래서 공익사업의 시행 결과뿐만 아니라 설치된 시설에 기인하여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도 포함된다라고 보겠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생활보상은 얘는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네.